기- 저희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다 같이 꼭 읽고 싶은 필독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 하얀색 환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다소 두껍지만 다시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다시 읽을 때도 그랬고,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여서 하고 싶은 말이 앞으로 많아질 것만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저 또한 이 책을 한 두 번째, 세 번째 읽는데 읽으면서 오늘 너무 재밌게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그런 제가 느꼈던 느낌이 같이 들으시는 리더님들과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환자혁명이에요. 다소 딱딱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흰 책으로 만들었나 봐요. 자,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뭔가 지금과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려고 할 때잖아요. 그럼 도대체 환자 혁명이 뭘 얘기할까라고 보니까 제목 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여기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 주권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쓰신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첫 요거 뭐지? 커버 페이지 여시면 조한경 박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신 분이고 이제 레이저 통증 클리닉, 그러니까 약간 관절 관련해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어떤 특정 약을 많이 먹었을 때 또 어떤 부작용적인 것들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의학에서 너무 쉽게 약으로만 치료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능의학에 좀 선두주자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에는 알면 알수록 불편한 진실인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혁명을 일으킬 땐 다 그렇잖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진실을 덮어놓으면 덮어놓을수록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소수든 다수든, 그쵸? 그래서, 정말 이렇다고?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개개인의 시선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프롤로그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이 환자혁명 책을 쓰시게 된 계기부터 나와 있어요. 5페이지 둘째 줄에 먼저 볼게요. 사람들은 건강보다 주식에 관심이 더 많고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다. 자, 리더님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 조한경 박사가 세미나를 열면 젊은 남자 의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했다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밑에 말로는 건강이 최고다. 혹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해도 진짜 속마음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어쩌면 젤리 리더님들의 비포 또는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중간에 한번 볼게요. 내가 하는 이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다. 단순히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강의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뒷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 중간 단락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가르쳐 줬을 뿐인데 그분들은 병이 나았다며 나에게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다. 그런 이유는 간단하대요. 밑에 볼게요.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당뇨와 고혈압, 콜레스테롤혈증, 암, 우울증, 골다공증, 관절염조차 예외가 없다. 운이 없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또 유전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그 말은 현대의학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군대식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앞에서 말했던 이 원인이 됐던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7페이지 셋째 줄에 한번 볼게요.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막 살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라고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현재 병원에 의존하는 이유인 거죠.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 두 줄 밑에 있어요.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다. 응급처치와 성형이 아닌 이상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언제까지나 누구에게 있다? 환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그 밑에가 이 책에 하고 싶은 정말 한 문장이거든요. 별표 하나 치세요. 환자가 주체.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자, 이 조한경 박사가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하는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미 핵심 포인트는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환자가 주체다. 그것이 바로 환자혁명에서 주권 회복이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차례를 보시면 제1장이 현대의학 진단, 두 번째 현대과학 진단 있어요. 이 부분부터 먼저 볼 건데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아프기 전에는 내 몸에 소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16쪽부터 보겠습니다. 16쪽 맨 아랫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의지하고, 아직 이 기본 책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필요에 의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현대의학이지만 현대의학에 다 맡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앞에 설명을 했고요. 16쪽 맨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자, 뭐예요? 상식선의 현대의 병의 원인들을 여기 기입해 두었어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우리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죠. 이거에 대한 각각의 이야기는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 세 줄 아래 한번 볼게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수술의 남용 등을 통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게 현재 실적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이다.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결국 그런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뒷부분을 요약을 하면 의사들은 병원에 가서 아니 뭐지 대학에서 의학을 배우고 병원으로 가지만 그 병원을 운영하게끔 지원을 하고 또 그 의사들을 키우는 대학을 후원하는 것도 사실은 제약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대로 사실은 이제 굴러가는 것을 아까 말한 산업이라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19쪽에 셋째 줄 보면은 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지고 있는 이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환자혁명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정치를 바꿀 수 있었다면 환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걸음이다. 의료 사업에 대한 어떤 진실에 대해서 이건 뭐 정치적인 거다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그게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환자가 먼저 깨어나서 그 주권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에만 먼저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지? 28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소제목이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유산화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가 먹지 말래.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그 답을 이 책의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맨 윗부분 볼게요. 이 챕터는 중요해도 좀 읽을 게 많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보약과 같다는 것이다. 곧바로 효과가 나는 양리작용은 없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몸에 좋겠지 하는 정도의 시각이다.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밑에 요건 줄 치면서 별표 하나 꼭 쳐주세요. 다들 형광펜이랑 뭐 색깔 있는 볼펜 가지고 오셨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짧게 읽을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며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된다. 응급약이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내게 죽이는 효과가 있다. 오메가3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병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다. 자, 오른쪽 29쪽에 넷째 줄. 그러면 대부분의 약은 효과가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 이런 자연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이러면 자연물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영양제, 비타민 천연 제품이 아닌 스타딘과 같은 약물만 고집할까? 자, 밑에 내려오면은 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난 20년 찾으셨을까요? 책의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좀 또 그 불편한 진실들이 나와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 보조제를 총칭하는 자연 약물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 폴리코사놀, 뭐 카르티닌, 라이보스, 아르기닌 등등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물질이지만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일단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성분들을 쓰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코엔자임 Q10도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해서 일본에 되게 싼 값으로 넘겨졌다고 해요. 자, 뒤로 넘어갈게 30쪽. 그래서 특허가 둘째 줄에 보면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 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다. 되게 충격적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제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32쪽. 32쪽의 두 번째 단락.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서머리로 말씀드렸네요.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왜 약만 고집할까?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33쪽 중간에 당황스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에 대해 누구와 상담하겠냐고 물으면 90%가 의사를 지목한다. 90%의 환자들이 비타민에 대해 단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비타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의사에게 한약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어떤 예시가 나와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거 저도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라는 답하는 의사도 있는 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의사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현대의학이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그 다음 챕터예요. 36쪽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현대의학이 바로 대증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당에만 집중해서 혈당만 낮추려고 한다. 그것을 치료라고 한다. 자, 두 줄 더 내려와서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게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에요. 관리하는 약이에요.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혈압, 콜레스테롤,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 자, 뭐 이렇게 그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 나왔으면 그 증상이 일으킬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문제는 있지만 그 병이 일으키는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현대의학이 가진 맹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넷째 줄 밑에 내려와 볼게요.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음식과 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는데 음식과 생활 습관 개선을 치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에서 병을 완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완치라는 말만 꺼내도 돌팔이 내지는 사기꾼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페이지를 한번 넘어갈게요. 38쪽. 그래서 그렇다 보니 첫 번째 줄에 당뇨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피검사 결과 정상 혈당이 나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서 의사는 좋아한다. 의사가 좋다고 하니 환자도 안심한다. 그러나 혈당만 관리되고 있을 뿐 시간이 갈수록 당뇨병 상태는 점점 악화된다. 하지만 의사는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것에만 집중한다. 거기까지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 유캠프 갔다가 동숙 리더님이랑 옆에 앉아 있다가 들은 건데 동숙 리더님이 유방암 환자였잖아요. 그게 우리는 되게 쉽게 암이 5년이 지나면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숙 리더님이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냥 관리 해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관리 해제도 여기 똑같잖아요.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현대의학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치라는 거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완치되었다는 거는 지인들에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우리가 하는 얘기지, 뭐다?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일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런데 현대의학이 하는 부분 둘째 줄 보겠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 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의학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다. 겨우 증상만 다루는데도 전면에 나서서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움직이는 의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기능의학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인 43페이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앞에는 기능의학이 탄생하게 된 어떤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이야기라서 요건 조금 넘어가고요. 47쪽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그런데 최근에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여기 다섯 가지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 습관. 이 교정 같은 것들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음식을 잘 가려 먹었을 때 통증이 덜하다는 사실, 잠을 잘 잤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는 사실, 환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것을 직접 깨달으며 본인들의 병에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여지껏 시도해보고 자가 점검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8페이지. 중간에 복잡한 이야기라는 단어 위쪽에, 바로 위쪽에 볼게요. 기능의학은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몸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 밑줄 꼭 그어주세요.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몸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긴 다들 동의하시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그쵸? 그걸 요약하면 여기도 밑줄 짝이에요.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빼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기능의학의 다섯 가지 기본 철학은 다음과 같다. 요거 1, 2, 3, 4, 5 다 체크할 거예요. 별 3개도 같이 쳐주세요. 1번. 모든 환자는 다르다. 유전적으로 다르고 생화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 질병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연 치유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치료한다. 2번,
자, 두 번째 줄에 신체 내 생화학 작용과 네트워크 기능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영양학적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몸의 기능과 대사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자, 3번.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를 규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것이다. 4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5번. 여기 별표. 건강이란 그래서 나오죠?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5번을 위해서 기능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질병의 그거를 증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가 이번에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과학의 진단 제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에서 57쪽 여기는 짧게. 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되게 맞는 질문이에요. 방사선이 어떻대? 환경오염이 어떻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쪽에 나와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와요. 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환경 호르몬도 피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째라고. 답도 없는 환경 문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라는 답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편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죠. 뭐예요? 뭐 식품 첨가물, 뭐 있어, 뭐 새집이라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이들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요. 아이들의 알레르기, 아토피, 자폐증 같은 것도 늘어나고 암 환자가 증가하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이런 먹거리와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지적해봐야 고마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어쩌라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식료품 가격,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요 앞 내용은 우리는 많은 먹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식자재 원가가 내려간 것은 유통기한이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 운송이 가능해진 것들인데 식자재 원가가 실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대신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 것이다. 조금 더 밑에 방부제로 유통기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었고 방부제를 문제시하자 음식이 효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효소를 제거당한 음식은 발효도 되지 않고 썩지도 않기 때문이고 물론 효소 없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될 리가 없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만 맨 밑에 줄 있죠? 얻는 게 있으며 잃는 게 있듯이 굶주림은 해소되었지만 대신 건강을 담보로 잡혀야 되는 세상이다. 음식으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었어요. 자, 뒷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65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병을 가졌다면 아래에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 환자의 입장에선 이 부분 환자의 입장에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환자의 행위가 있다.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따라서 식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체내에서 수만 가지 화학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정상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고 효소, 조효소들이 만들어지고 또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영양가 하나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뒷페이지 영웅적인 의학적 개입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되게 팩폭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낼게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 진짜 현실 점검의 시간이에요. 77쪽 제3장 현대사회의 진단이거든요. 자, 현실 점검의 시간인데 여기 첫 번째 예시예요. 첫 문단에 나오는 게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그냥 얘기로 할게요. 파산 직전까지 가면 우리는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가 도와줘요.
그래서 그거 고비를 넘겨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패턴을 바꿀 것 같아요? 아니요. 다시 자기 살던 대로 산대요. 왜냐하면 재정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질병을 대하는 현대인들도 이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돈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내 건강은 잘도 갖다 맡긴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어, 평소에 재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한 번 망가진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건 훨씬 어렵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뒷페이지 여기 별표 5개예요. 그 때문에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요거 한 줄.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자, 여기 우리 팀에도 암 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 달 항암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하는지 유기농 식품을 하자고 먹자고 하는 것도 제초되는 확인된 발암 물질인데 그것을 뿌린 식품을 먹을 것인지 그것을 제외한 유기농 식품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중간에 병원은 멀리 할수록 좋을까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 이거 얘기도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병원에서 가까이 살아야 한다. 다 귀농하셨다가도 나이 들면 다시 돌아오죠. 근데 여기 정답은 당연히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여기 멀리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병원 갈 일 없이 예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오른쪽 79쪽 아래에서 네 번째 얘기할게요. 그 앞에 건강보험이랑 비교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진정한 보험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돈만 많이 들여서 보험을 넣어두었다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이어서 83쪽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팩폭인 얘기라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체크했어요. 네 번째 줄. 좋은 건강보험 플랜이 있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통계가 말해준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 약값이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겠죠? 맨 밑에 달라 볼게요. 진정한 건강보험은 둘째 줄. 제대로 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장하는 건강 습관이다. 자, 이거 꼭 별표 쳐주시고요.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밑줄 2개 쓸게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이다. 우리가 유산화 제품을 드시는 소비자들을 대할 때도 영양제만 잘 챙겨 먹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5가지를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말이 꼬이네요. 자, 88쪽. 88쪽 볼게요. 자, 여기는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시면 되게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있고 되게 아니랬구나라고 깜짝 놀라시는 부분도 나와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우연한 100세 시대라는 게 나와요. 미국인의 수명이 갑자기 늘면서 이전 시대가 이처럼 장수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지 학습된 노하우가 없는 세대래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100세를 맞이하는 세대인 것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노년 인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오른쪽 위에 미국 실정 나와 있거든요. 미국 국민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 2명 중 1명이 심혈관, 4명 중 3명이 비만, 3명 중 1명이 당뇨, 남자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여성 3명 중 1명이 암에 걸려. 이게 미국의 현실이래요. 2010년. 그러면 지금 13년이 지났잖아요. 한국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자 3명 중 1명, 남자 2명 중 1명이 비만. 그쵸? 여자 3명 중 1명이 비만. 그 다음에 한국인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암. 그쵸? 자,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락 밑에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는 것. 그냥 이런 질병들을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아이들의 질병과 건강 문제는 엄마들의 평범한 대화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유전이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집안은 고혈압 유전이야. 아, 우리 엄마 아빠 다 콜레스테롤 높아. 집안 내력이야. 이런 말 우리도 하고 많이들 들으시죠? 여기 밑에 나이지리아 출신 흑인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이 비교한 예시가 나와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90쪽에 중간보다 조금 밑에 나와요. 한국인에게 찾으셨을까요?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유전자가 바뀌어서일까? 아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줄에도 가족력과 유전은 다르다.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가 집안 내력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암도 유전이 끼친 영향은 8%에 불과하대요. 대신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습관을 영위하고 비슷한 입맛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슷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이지 이걸 유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유전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후생유전학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과 사회과학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추세이다. 우리 비만이거나 당뇨가 있거나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유전자 자체가 그렇다면은 노력한다고 해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암도 유전이 8%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함께 영위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우리 엄마가 혹시 암이었더라 하더라도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맨 밑에 91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죄송해요. 그 앞에. 암과 같은 병들의 원인이 모두 다 유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그냥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뭔가를 하고 나온다. 술을 마시면 모든 알코올이 결국은 체외로 배출되지만 술에 취하는 것 같은 이치다.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비타민을 먹어봤자 비싼 소변을 볼 뿐이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다. 소변에서 비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다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몸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나온다.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 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온다.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여기까지 꼭 줄쳐주세요. 자, 그래서 다행이죠? 맨 밑에 달라 볼게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밑에서 아홉 번째. 유전자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고 환경적 독소와 나쁜 습관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유전자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밑에 부분 별표 그냥 단락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다. 뭐 있을까요? 동그라미 쓸게요. 아까 음식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운동.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도 유전자를 바꾼다. 또한 우리의 동그라미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모두 세포 활동과 유전자 병항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럼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건강은 어디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왜? 음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유전이야라는 말로 핑계 만들기 없기. 응? 그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챕터예요. 이 단락,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이 장이에요. 제 4장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입니다. 그 요소 중 첫 번째가 97쪽에 나오는 영양이에요. 영양 밑에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8쪽 보겠습니다. 비타민이냐? 처방약이냐? 이 의사 선생님도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비타민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여러 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죠. 여기서 또 한 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도 약이 아니냐라는 질문. 처방약을 많이 먹는 걸 싫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가짓수가 많다 보니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모양도 비슷해서 어른들이 보시기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모두 다 같은 약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처음 영양제를 먹을 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여기가 이해하기 되게 좋아요.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또는 억제제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서 그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의약품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내려가서 밑에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은 촉진제다. 촉진제가 무슨 뜻일까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가, 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으키면 필요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활동을 도와주는,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99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비타민 B나 엽산 같은 게 부족했을 경우에 이 혈중 호모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는데 이럴 때 영양제인 비타민 B6, B12는 차단제가 아닌 촉진제 역할을 하며 빠른 전환을 촉진해서 이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차단제와 촉진제의 차이점입니다. 요 밑에 나와요. 또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동그라미 안전성이다. 비타민 미네랄은 왜 안전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메가도스 요법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하는 질문이래요.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자,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이란 뜻이래요. 결핍되면 죽는 물질들이에요. 한 줄 밑에 결핍을 예방하며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메가도스로 다량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다.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왜 안전할까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자연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둘째 줄 밑에 여기도 빨간색으로 줄 한번 치겠습니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영양소에 집중을 해줘야 하는 이유예요. 자, 뒤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화 부분.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여태 여러 가지 교육에서 들었던 거랑 되게 많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왜? 영양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밑에 예를 들어줬는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려고 조언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도 아니다.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서플. 서플에서 봤죠. 서플에서 영양제를 비교할 때 왜 평가 기준 16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중 1번이 뭔지 아세요? 완전성. 완전성. 단일 제품 하나로는 그 어떤 것을, 어떤 그 현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어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내가 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완전성을 보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또 밑에,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예요.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에게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비타민 B6의 결핍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가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 부분에 또 얘가 우리 서플에서 뼈 건강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알았잖아요. 우리 뼈 건강하면 다들 단순하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칼슘. 근데 칼슘만 먹으면 그게 뼈에 붙어서 작용을 못하니까 뭘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을 먹으면 마그네슘의 부족함이 들어가니까 마그네슘. 그런 완전성과 다른 모든 영양소들이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서플에서도 그렇고 이 책의 이 부분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흑수저 비타민과 금수저 비타민.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과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인다. 자, 뒤에 102쪽에 우리 또 많이 들어본 거예요. 비타민 E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거 서플에서도 봤죠? 3번 비타민 E의 형태 서플에서 나왔었습니다. 비타민 E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8가지 화합물의 총칭인데 토코페롤과 토코트레페롤로 구분되고 그것이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세분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E 제품의 대부분은 알파 토코페롤이다. 이 알파 토코페롤은 다시 D알파 토코페롤, DL 알파 토코페롤 두 가지 분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가장 흡수가 안 되는 것이 DL 알파 토코페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어요? 천연의 형태로 먹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죠. 생각보다 애들 과자나 이런 데도 DL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비타민 E가 들어있다.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막상 자세히 보면 다 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으로 먹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기서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좀 예가 있어요. 103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이 성분 표시를 확인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죄송해요. 배기 쪽 맨 아래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충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지. 결국 이윤폭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천연이 아닌 이런 합성을 쓴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때문이고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고 똑같은 비타민 E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시로 103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쪽 오메가3. 오메가3는 쉽게 산패가 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다. 그런데 산패 예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되는 제품들도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을 견디지 못해 산패되는 경우도 흔하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바이오오메가 얘기할 때 컨슈머랩 그 승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성분을 똑똑한 소비자들도 보지만 라벨에 보고 성분을 확인을 하더라도 제일 그 진짜 라벨의 내용인지 순도인지를 알 수 없는 게 오메가3래요. 오메가3래요. 그래서 그런 제3기관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다섯째 줄 아래 이것도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는 인공 색소와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다. 정작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민망할 정도로 소량인 경우가 많다.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애기 어릴 때 뭐 병원 갔다가 약국을 들렀는데 그 뽀로로 비타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원아 이거 약사 선생님이 비타민 주시네 했더니 그 약사 선생님이 어머니 저 비타민 준 거 아니에요. 사탕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름은 비타민이지만 설탕이나 그런 게 훨씬 많고 비타민 이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양심적인 약사 선생님 저한테 어머니 사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100%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은 알겠죠. 방금 나왔던 내용. 비타민이 함유된 사탕을 먹을 것인지 사탕의 형태처럼 생긴 정말 함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먹일 것인지 왜 먹이고 싶은지 이유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알아야 될 내용이 104쪽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부도덕한 기업 찾으셨을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자, 어떤 사기치는 경우가 있었대요. GNC, 월그린, 월마트, 타겟 등 대형 한인마트와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들이 그 기소를 당했는데 라벨에 표시된 만큼 실제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다. 즉 함량 미달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심한 경우 표시된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값싼 쌀가루로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돼 있어요.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팔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타이레놀은 의약품이죠. 타이레놀 500에는 정확하게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이 들어있어요. 이게 의약품이니까 관리를 받는 거예요. 반면 건강보조식품들은 약품이 아닌 식품에 속하다 보니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기된 함량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건강식품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아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진짜 진실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소비자한테 컨슈머 랩이 가진 의미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타민보다는 식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보다 식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05쪽 넷째 줄.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영양보조제는 바쁜 현대인들의 타선일책일 뿐이다. 그럼 먹지 말라는 뜻 아니야? 가 아니라 유산화에서도 얘기를 해요. 유산화에서는 영양제를 최고의 퀄리티로 만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믿고 식사를 챙기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수분 보충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서 유산화 영양제 최고니까 이거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밥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의 영양제를 먹으면 앞에 너의 노력이 네 가지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산화 영양제가 하는 일이라고 회사에서도 말을 했어요. 여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자, 106쪽에 독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살리겠네. 자, 두 번째 줄에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디톡스는 따로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볼게요. 건강을 위해서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과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7쪽의 세 번째 줄도 한번 볼게요.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당뇨에 뭐가 좋대, 뭐 돼지 감자도 좋대, 이런 광고에 자꾸 현혹될 필요 없이 조금 밑에 내려오면 암,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병이 있어도 약을 많이 먹는데 디톡스를 하면 우리도 이제 제품이 많잖아요. 더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영양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면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109쪽입니다. 자, 면역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여섯 번째 줄 보면 면역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네 줄 아래에 면역 시스템은 아까 생명 유지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군대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확하게는 군대와 경찰이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발동해서 그 상처 부위에 먼저 도달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군대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어, 어떤 내면에서 내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지켜내고 있는 것, 관리 감독을 하는 것, 그것 또한 면역이 하는 경찰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조건 강해야 좋은 것이냐? 아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미생물에 무너지지만 너무 강해도 자멸한다. 면역력이 조금만 항진돼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공격한다. 우리 자가면역 질환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면역력이 나 자신도 공격하는 질환을 말한다.
면역력 강화가 면역방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요즘 자가 면역 질환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자가 면역 질환 이야기를 하시기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세균이냐 내부 환경설이냐 이건데 예전에는 세균에 감염돼서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또 돈이 됐대요. 자, 그게 유명하게 이제 파스테르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현대에 와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3쪽의 중간에 암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 보면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이다.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세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병보다 내 내부의 면역 때문에 누군가는 걸리고 안 걸린다에 관심이 더 많고 요즘 그게 더 맞다라는 추세인 거예요. 물론 세균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114쪽에 위에는 다 예시가 있고요. 맨 밑에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밑에서 세 번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말. 이제 외우겠어요. 그죠? 먹거리와 영양,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면역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수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수면 밑에 이 뭐지? 부제목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밑줄 꼭 한번 쳐주세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우리 어떤 사람은 죽어서 잘 건데 뭘 많이 자냐고 하잖아요. 그 말은 정말 이게 나라의 성장을 할 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현대인들의 질병이 생겼어요. 이 수면의 중요성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라고 이 작가도 얘기할 정도로 수면에 대한 어떤 시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115쪽에 세 번, 아니,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밑에도 다섯 번째 줄.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 질환이나 암 발생도 증가하고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일곱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린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무서워요.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대요. 그래서 자거나 죽거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대요. 거의 히든 헝거와 맞먹는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자, 117조, 셋째 주. 우리 요새 노화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일 경우 7시간 이상 자는 그룹에 비해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6%나 짧게 관측되었대요.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이 텔로미어가 짧아졌다는 것 할 만큼 우리가 수면 부족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밑에 수면 부족이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되게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이 보약 이 부분입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여기 밑줄.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작이다. 우리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한다. 밑에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 못 뺀다.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련이 있다.
잠이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병의 대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 119쪽 중간에 질문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자는가?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언제 자는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잠을 자야 한다. 약간 이 부분 보고 제가 그 헬라스에 올렸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잠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수면에 관련되는 이 두 가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나와요. 근데 그건 뒷부분 다이어트 부분에서도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30쪽. 아까 5가지 요인 중에 네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삼수 관리한다고 할 때 수면, 수분, 마지막에 우리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31쪽 가운데 볼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수나 행복감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급성 사망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 무서운 거, 불면증을 야기하고 살을 찌우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살의 원인이 됩니다. 자, 뒤에 133쪽 볼게요. 3쪽. 여기도 똑같은 호르몬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셋째 쪽에 볼게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은 혈압의 증가, 갑상선 기능 억제, 생식 기능, 성적 욕구 억제, 식욕저하, 신진대사 기능 억제와 면역 기능을 변화를 유도하는데 이 코르티솔이 이 살을 찌게 만든대요. 폭식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 코르티솔 합성에 약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폭식을 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호르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폭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 볼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춰주려고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136쪽이네요. 중간에 볼게요. 음식과 영양소로는 시금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고추의 매운맛, 달걀, 비타민 C 등이 각각 이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와주고요. 137쪽에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웃음이 명약이다.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 시작한 지 1시간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잠시 음소거 풀고 한 번만 다 같이 웃어볼까요? 어? 자, 음소거 풀고 딱 3초만 웃어주세요. 잠시 우리 스트레스를 날렸습니다. 자, 우린 건강해지고 살이 빠질지어다. 자, 그럼 나머지 138쪽에 5번째 이유, 환경오염 볼게요. 환경오염. 자,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수면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은 위에 보면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제가 138조 아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39쪽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미세먼지가 문제되는 것은 납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 때문이다. 그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유전자 조작 GMO 이 부분 보이세요? 이것도 제초제를 더 많이 사용한대요. 유전자 조작 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GMO 규제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하대요. 추가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예방접종을 통해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유입된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미세먼지가 범벅이 된 길거리 음식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140쪽에 다섯 번째 줄에 또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집 증후군이란 질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왜?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비양심적인 건축업자들이 쓰레기 건축 자재를 들여와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너무 슬프죠? 우리나라에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 뒤에 MSG랑 환경 호르몬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넘어갈 건데 짧게 정리해 드리면 환경 오염이라는 부분이 단지 뭐 공기 오염, 그러니까 공기 오염이 대기 오염이지. 대기 오염 아니면 요즘 무슨 방류해가지고 해산물의 오염뿐만이 아니라 먹거리조차도 이런 환경 오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우리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MSG, 뭐 논란은 있지만 MSG를 많이 섭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까지도 환경 오염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 밀키트, 뭐 배달 음식, 유라 스폰서님이 그랬는데, 막 간 요리된 배달 음식이 그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에 담겨오는 거 너무 무섭다고. 그 말 들으니까, 아차차,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 거 모두가 환경 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에는 여기까지가 사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지 병원에 의지하지 마라. 그 전에 주권은 나한테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야? 뭐야가 아니라 뭐예요? 영, 영양, 면역, 스트레스, 수면, 환경오염.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 앞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이유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죠. 그 각가지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세 가지만 할 거예요. 153쪽에 당뇨병. 당뇨병의 부제가 뭐예요? 부제. 이제 생각났네.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자, 154쪽 볼게요. 우리 당뇨. 당뇨하면 우리 제일 먼저 뭐 떠오르세요? 세 글자. 인슐린. 다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자, 인슐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때문에 여기 내용이 쉬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봐서 어려울 건데. 자, 154쪽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은 그저 인슐린 저항의 증상일 뿐이다. 혈당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짧게 정리해 볼게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잘게 씹어서 넘겨서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하죠.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세포로 들어가야 되지. 분해된 포도당이. 그런데 자꾸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이 흰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은 이 포도당을 내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그것을 췌장에서 보내줘요.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음식 들어왔구나. 인슐린 보내줘야지. 하는데 너무 많은 당에 익숙해지면 인슐린 분비를 했을 때 세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들을 처리를 못하고 걔네가 떠돌아다니겠죠. 그래서 혈중에 당이 높아진 거가 혈당이 높은 거고 그로 인한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와요.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 모든 당뇨 치료는 이 혈당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오른쪽에 방금 한 얘기들이니까 먼저 넘어가고 157쪽에 볼게요. 157쪽의 아래쪽에 있는 다행이 있는 부분 단락 찾으셨을까요? 거기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 병이다. 식습관 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된다.
식습관병을 약물로 치료해 보겠다고 시도하고 증상만 보면서 병이 나아지는 신용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자, 맨 밑에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줄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식을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내려간대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른쪽 159쪽에 나와요. 그러므로 있는 거죠. 위에서 세 번째 줄.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우선 증상인 혈당만 끌어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꾼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환자들은 어렵지 않게 입맛과 습관이 바뀐다. 자, 그래서 어디야? 셋째 줄 밑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야 치료가 수월해진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음식으로 접근하는 환자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쭉쭉쭉쭉 나와요. 그게 이제 칼륨, 비타민 B 이런 내용, 비타민 보조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0쪽에 단 5번째 줄이에요. 당뇨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심각한 영양 결핍 문제를 병원에선 신경 쓰지 않는다. 혈당만 관리하는 게 전부다. 자, 우리가 관리하는 병이긴 하지만 관리를 해야죠. 혈당이 많이 높아져서 당뇨면 당뇨 약도 반드시 먹어야죠. 하지만 그 관리만 가지고는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니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혈압 넘어갈게요. 163쪽. 163쪽. 고혈압도 연결돼요. 앞에 말했던 당뇨랑. 자, 위에 보시면 제목 밑에 또 나와 있죠. 증상에 불과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라. 제일 첫째 줄 볼게요. 당뇨의 원인이 고혈당이 아닌 것처럼 고혈압의 원인 역시 높은 혈압이 아니다. 고혈당이 증상에 불과하듯 고혈압도 증상일 뿐이다. 자, 증상일 뿐이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쵸?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이다 보니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당이 높고 살이 찐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에 당이 많다는 게 피가 맑지 않다는 뜻이다. 피가 끈적이면 혈류 저항이 강해져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 164쪽 볼게요. 셋째 줄, 살이 쪄도 혈압이 올라가요. 왜? 살이 찌면 혈관도 많아져. 혈관이 많아지니까 가야 되는 길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펌프질을 하니 혈관이 높아져요. 또한 혈관이 탄력이 잃는 것도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하듯 혈관이 노화를 겪으니까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일 때문에 165쪽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몸은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했다는 노력인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혈압을 처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 맨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순간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지. 더 큰 일을 막으려면. 하지만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164쪽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6쪽, 이 방금 제가 한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168쪽. 168쪽 중간에 방법은 명확해진다. 이 부분 볼게요. 또 매 병마다 답은 똑같아요. 방법이 뭐예요?
동맥경화 진행을 마다 혈관을 튼튼해주게 되면 되고, 피를 맑게 해주면 되고, 그 뭐예요? 뭐 하려면? 음식의 원인이 되었으니 음식부터 점검해라. 혈관 건강에 해로운 음식 피하고 필요한 영양소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입맛과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 시 질 좋은 수면 이 세 가지는 돈 드는 것이 아니니 모두 병행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시인 비만으로 넘어갈게요. 233쪽입니다. 자, 우리 지금 다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하고 있죠. 이름은 어쨌든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지만 각자 가진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살을 빼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비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이 결핍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사실 책의 맨 앞쪽에서 했었습니다. 자, 되게 웃겨요. 중간 부분에 보면 다이어트는 절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살과의 전쟁? 절대 안 된다.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가? 둘 다 죽는다. 이긴 자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에 밑줄 3개, 별표 3개 치세요.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혈압도 당뇨도 정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도 왜 이렇게 살 빼는 게 어려울까? 자, 뒤에 234쪽에 나와요. 첫 번째 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또 여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34쪽 아랫부분.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자, 우리 그거 있죠? 배고픔.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왜 먹어도 계속 배고픈 이유가 무엇일까? 자, 235쪽 첫 번째 줄에 답이 나와요. 위가 커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자, 여기 밑에 동그라미 3개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결국 필요한 것은 원재료. 원재료가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이다. 이런 필요한 영양소 환경만 제공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된다. 우리 앞에서 말했죠? 몸이 건강해지면 살은 절로 빠진다. 체중도 정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봤던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자, 그런데 밑에는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는 영양 과다간의 결핍인 이유가 쉬지 않고 먹어요. 아침에 토스트 먹죠, 시리얼 먹죠, 중간에 초콜릿 먹죠, 커피 먹죠, 입이 심심하다고 껌 먹고 사탕 먹고 과자 먹고 돌아서서 친구 만나서 떡볶이 먹고 배는 부른데 이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36쪽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영양 결핍 환자들이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찌지 않는다.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줄칠게요. 그리고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결국 답은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자, 두 번째, 체중 증가가 아닌 대사 저하 부분이에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진짜 물만 마셨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 되게 웃겨. 그럴 경우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된다. 물만 먹은 것이 바로 원인이다. 뭘 먹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얼마만큼 먹었는지가 아니야. 물만 먹은 게 원인이에요. 자, 밑에서 세 번째 볼게요. 예전에는 물만 먹으면 살이 빠졌는데 이제 물만 먹은 것이 원인이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살이 빠졌어요. 지금 안 빠져. 그 차이가 밑에서 세 번째 줄 운동량이나 먹는 음식량이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기초 대사량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만 관리를 못했을 경우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237쪽에 이어갈게요.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운동 부족의 과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이나 비만 클리닉이 많이 생기지만 비만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래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거기서 한 다섯 번째 줄 밑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뜨리는 대표적 원인 세 가지.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자, 여기서 방금 무슨 단어들이 나왔냐면 기초 대사량, 운동, 수면, 영양.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헬시 라이프 챌린지. 인바디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이거예요. 운동, 그거 뭐지? 홈트 주죠? 수면은 그 건강 정보에서 잠 잘 자라 스트레스 관리해라고 보죠? 영양에 관련된 건 뭐예요? 우리 식단. 건강한 한 끼와 뉴트리미 식단으로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인바디를 재면 그 전체 건강 체크 거기에 기초 대사량 점수가 나와요. 이 모든 키워드를 챙기는 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헬시 라이프 챌린지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238쪽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 못 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39쪽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호르몬 할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칼로리를 절단하고 절식하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실패한 이유는 이 호르몬에 대한 생각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줄에 나옵니다. 칼로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감가하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이고 호르몬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살을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밑에서 밑에도 두 번째 줄 호르몬 극복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우리 호르몬 하면 주사요법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주사를 통해 함부로 호르몬 체계를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접근이 아니다. 호르몬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따라서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둘째 줄 내려오면 다만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호르몬 분비에 억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빨리 갈 건데요. 그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디포넥틴.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인데 그럼 많이 나오면 좋겠죠. 이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다섯째 줄 아래에 여섯째 줄 아래에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자, 마그네슘을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뭘 먹으면 좋은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공복 호르몬. 이게 악당인데요. 자다가 도저히 못 참고 밤늦게 냉장고에 달려가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하는 호르몬이 얘래요. 못됐죠? 자, 241조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렐린 분비를 낮추는 법은 간단해요. 잠을 많이 자면 된대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자, 그 밑에 이 그렐린과 반대대로 하는 게 렙틴 호르몬. 찾으셨을까요? 일명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에 나와 있어요. 이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니까 얘도 아까 말한 아디포넥틴처럼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이 되는 액상 과당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를 먹으면 또 자꾸 입이 땡기는 이유가 뭐 짜고 달아서가 아니라 이런 렙틴 호르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 중요한 호르몬이 세 개가 아니라 맨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에 두 개 더 있네요. 242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인슐린 나오죠. 인슐린. 아까 말했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43쪽.
세 번째, 마지막 호르몬입니다. 비만 관리를 위한 마지막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입니다. 아까 코르티솔 얘기 앞에 나왔을 때 얘기했죠. 폭식을 유발하는 호르몬이고 여자분들은 이거에 더 취약하다. 자, 코르티솔은 또 복부 지방을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자, 24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코르티솔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낮추는 방법이 운동과 복식 호흡과 명상입니다. 되게 쉬워요.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입으로 내쉬고 3초간 정지한다. 이걸 8번 반복한다. 시간이 남을 줄 알고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패스. 자, 여기까지가 비만 관리예요. 비만 관리 얘기예요. 자, 뒤에 뭐 디스크라든지 전염성 질병, 감기, 독감의 차이 같은 부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팅 가시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7쪽의 마지막 에필로그 보면서 이 책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의 내용들이 혹시 보시면서 유난 떤다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작가분은, 이 의사분은 그런 것도 걱정했나 봐요. 건강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생협 같은 곳에서 유기농 음식을 고집하고 화학 섬유제나 식기세척제를 피하면 자연주의적 삶을 고집하며 주변에서 유난 떤다고 핀잔을 준다. 근데 반면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자동차나 집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으로 장만에 허덕거리면서 유기농은 비싸다고 느껴져 얼른 손이 안 간다. 우리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현상이다. 자, 뒤에 338쪽 넷째 줄. 자, 이제 우리 외울 만한 얘기예요. 스스로의 노력 없이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만성적인 대사질환을 의사 처방대로 약만 잘 챙겨 먹으면서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할지 안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341조. 네 번째 줄. 여기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나 누구의 몫이다? 개인의 몫이다. 자, 밑에 이분은 80세에 로키 산맥 오르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서 나와요. 80세가 넘어서도 넘치는 기력으로 산맥을 오를 수 있고 치매나 관절염 등으로 양로원에 누워 지낼 수도 있다.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기술의 발달일까? 타고난 유전일까? 우리 이제 알죠? 아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팔자도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문제다.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달려있다. 자, 밑에 이거 되게 좋은 문구예요.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적어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아니면 유산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 전까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건강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주체도 나에게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부터가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무슨 좋은 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계보다 잊었어요.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환자 혁명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말 속도가 빨랐죠.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3분 남았으니까 혹시 후기나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난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찍기 전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안 계세요? 아, 없으시면은 그 의원님. 간헐적 단식 그거 조금만 설명해 드려도 돼요? 아, 네, 좋습니다. 요거 하고 의원 리더님 얘기해 주세요. 아, 의원님들은 손 드셨구나. 그 간헐적 단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뇨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 원리 자체가 그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나머지 식사나 영양을 채워주는 거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뉴밀의 235칼로리 있죠? 그게 단식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우리 몸이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는 칼로리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굶어서 지방을 저장해야겠다라는 그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 단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식이나 뭐 간헐적 단식이 힘든 사람들은 유사 단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사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우리 뉴밀이 그거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간헐적 단식 뭐 몇 시간은 공복을 채워라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않으셔도 그냥 뉴밀만으로 그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시 한 번만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아유 말하는데 벌레 들어갔어. 말씀드려요. 빨리 벌레 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건강 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빼내세요. 자, 의원 리더님. 음. 어,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여기서 물만 먹어도 살쪄 그 상담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전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책에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는 당연하다. 먹은 게 없으니까 살이 찌는 거다라고 했을 때 아, 어, 진짜 이 책을 읽어야지 또 하나 배우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그냥 그 문구가 왜 갑자기 탁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정말 필드에서 많이 써먹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 들면서, 아, 그랬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비만이나 다이어트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도 관심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광고 문구 되게 많잖아요. 풀만 먹었는데 살쪘어. 그럼 풀을 얼만큼 먹었는지 봐봐. 코끼리도 풀만 먹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만 먹었으면 영양이 없으니까 우리 몸은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하고 더 잡아두겠죠. 그리고 물만 먹어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더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이야기를 책에서 봤다라고도 또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진아 리더님. 저는 다른 거 말고 그냥 체험 사례 비슷한 건데요. 저희 환자분이 제가 이거 유산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제가 비만을 한 20년, 15년, 20년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너무 이게 와닿았던 프로그램이어서 환자분 한 분을 이제 우리 차 스폰서님께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2년 동안 하라고 했던 이 영양소를 엄청 얘기했었는데 안 하시다가 차 리더님 만나고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한테 했던 말이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는데 안 한 거 되게 후회한다고 그 병원에서 한 3천만 원 쓰셨어요, 1년 정도. 근데 차 리더님, 차 스폰서님 이제 게 아래 관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진짜 예뻐지셨고, 다이어트에 성공도 하셨었고, 그래서 유산화 이 프로그램이 저는 진짜 이건 제가 유산화를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 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런 얘기 너무 중요하죠. 그쵸? 아까 제가 그 대사 저하에 대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살찌는 이유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찾게 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유산화의 그 헬시 라이프 죄송해요. 말이 꼬여서 그래요. 지쳤어.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되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생짜로 16시간 굶는 그 시간 체크할 거 없이 이 프로그램만 잘 따라와도 여기서 말하는 뭐야? 식습관 개선, 운동, 환경 개선이 다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긴 시간 같이 잘 책 읽어주셔도 감사하고요. 우리 이 책도 하나 또 끝냈다. 제가 자세한 사례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덮고 제가 넣어놓지 마시고 꼭 읽고 주무세요. 자, 우리 사진 찍고